제 이름은 윤서아, 올해 25입니다. DS그룹의 계열사인 DS테크의 CEO죠. 매달 월급과 성과급을 합쳐 세후 2억 원 정도를 법니다. 집에서 물려받은 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제 힘으로 일군 자산만으로도 이 서울에서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박지훈 씨와 만난 지는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는 반듯한 외모에 짙은 눈썹을 가진 건실한 대기업의 과장이었죠. 저에게도 무척 자상했습니다. 아침 저녁 안부 인사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따뜻한 야식을 사들고 회사 앞에서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제가 고수를 못 먹는다는 것이나 버블티는 당도 30%로만 마신다는 사소한 습관까지 기억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관계는 안정적이었고 주말에 양가 부모님을 뵙고 결혼 이야기를 나눌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훈 씨가 갑자기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김영희 여사께서 우리의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것이었죠. 저는 마침 컴퓨터로 프로젝트 기획안을 수정하던 중이라 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케이스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서아 씨 집안 형편이 평범한 것 같아서 우리 집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셔.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든 마우스를 놓칠 뻔했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DS그룹의 자산을 모두 합치면 서울 시내 모든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을 텐데 제가 집안 형편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다니요. 지훈 씨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어머니께 제 정체를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첫째로 제가 너무 부자인 걸 아시면 어르신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둘째로는 관계가 더 안정되면 천천히 말씀드리려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오해를 사게 된 겁니다.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미리 언지를 줄 필요 없다고요. 제가 직접 시간을 내서 어머님을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여자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서아 씨, 우리 엄마 입이 좀 거치셔서 혹시라도 상처 주는 말하면 어떡해.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웃으며 말했죠. 사람 마음은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 정말 안 맞는 사람이라면 일찍 아는 게 좋지. 지훈 씨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개인 비서인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수수하고 평범한 옷 한 벌을 준비해달라고 촌스러울수록 좋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몇만 원짜리 저렴한 특산품도 사다 달라고요. 절대 티가 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죠. 최 비서는 수화기 너머로 3초간 말이 없더니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어디 서민 체험이라도 가시는 겁니까? 저는 웃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비슷해요. 시키는 대로만 해줘요. 내일 오후까지 제 사무실로 가져다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수억 원짜리 한정판 만년필을 바라보았습니다. 펜대에 밝힌 다이아몬드가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연기해야 할 시골 처녀 역할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험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보다 훨씬 재미있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회사 업무를 마치고 30분 일찍 퇴근했습니다. 최 비서는 시간에 맞춰 물건들을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소파 위에는 낡아서 색이 바른 캔버스 가방이 놓여 있었죠. 그 안에는 물 빠진 청바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짓단은 해져 있었고 무릎에는 희미한 구멍까지 나 있어 가장자리가 보풀이 일어난 것이 누가 봐도 몇 년은 입은 옷이었습니다. 회색 라운드 티셔츠는 목 부분이 세탁으로 인해 늘어나 있었고 소매에는 지워지지 않는 옅은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름때가 튄 자국처럼요. 그리고 낡은 흰색 캔버스와는 신발 옆면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앞코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최 비서는 옆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대표님, 이 옷들은 전부 동묘 벼룩시장에서 구해온 겁니다. 일부러 다른 흔적이 자연스러운 것들로 골랐으니 절대 티가 나지 않을 겁니다. 옆에 티테이블에는
빨간 사과가 담긴 과일망과 축축한 흙이 묻은 대나무 바구니에 담긴 토종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볏짚 몇 가닥이 붙어 있었죠. 최 비서는 구깃구깃한 영수증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경동시장에서 사온 겁니다. 사과는 15,000원, 달걀은 23,000원, 총 38,000원입니다. 할머니 상인과 한참을 흥정한 끝에 2,000원 깎았습니다. 할머니께서 토종란이 영양가 많다며 아기 낳으면 삶아 먹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질감의 옷을 들고 휴게실로 들어가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낮게 묶고 검은색 고무줄로 대충 고정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가보인 비치 팔찌를 빼고 화장솜으로 립스틱을 지웠습니다. 눈썹조차 다듬지 않으니 순식간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한 여성 CEO에서 피부가 약간 검고 옷차림이 수수한 갓 상경한 시골 아가씨로 변신했습니다. 사무실 밖 복도로 나가 걸어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인턴 사원 김군이 저를 흘낏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데 택배 기사인가?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최 비서도 저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쪽 같습니다. 저조차도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저는 제 제네시스 G90의 스마트키를 최 비서에게 건네며 차를 주차장으로 옮겨두고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훈 씨의 본가는 버스를 타고 직접 가겠다고요. 최 비서는 불안한 얼굴로 제 뒤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기사를 붙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버스는 사람도 많고 위험한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합니까? 목이 마르시거나 배가 고프셔도 챙겨드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손을 저어 거절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위장해야 해. 조금의 빈틈도 보여선 안 돼. 걱정 마. 나 어릴 때 강원도 외갓집에서 자라서 버스 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건물을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특산품 꾸러미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서 오가는 차들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오피스 빌딩에서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든 채 회의에 늦을세라 바삐 걸어 나왔고, 오른쪽 골목에서는 전동 스쿠터를 탄 아저씨들이 채소로 가득 찬 바구니를 싣고 나타났습니다. 멀지 않은 가판대에서는 주인이 부채질을 하며 담배를 사러 온 손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누구도 저 같은 시골 처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존재감 없는 평범함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10분쯤 기다리자 제가 타야 할 시내버스가 느릿느릿 도착했습니다. 차체에는 모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 광고가 붙어 있었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것이 오래된 버스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따라 버스에 올라 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환승입니다. 라는 기계음이 경쾌하게 울렸죠. 차 안은 그다지 붐비지 않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좌석에는 아직 전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었죠. 버스는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안내방송과 승객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앞자리 아주머니 두 분은 누구네 손주가 명문중학교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뒷자리 청년은 이어폰을 낀 채 모바일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지날 때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몇 분이 올라탔습니다. 손에는 갓 사온 푸성귀와 살아있는 생선, 그리고 삼겹살 한 덩이가 들려 있었죠. 그들은 어느 집 채소가 싸고 어느 집 고기가 신선한지에 대해 제잘거리다가 제게도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저 앞가게 토마토가 엄청 달아. 한 근에 2,500원밖에 안 하니까 다음에 가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상업지구에서 낡은 주택가로 풍경이 바뀌어갔습니다. 길가의 가게들은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철물점, 작은 식당, 미용실로 변해갔습니다. 고층 빌딩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낮은 연립주택들이 대신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대출, 하수구 뚫는다는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1시간 후 버스는 마침내 지훈 씨의 본가가 있는
행복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빌라는 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외벽 타일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시멘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입구의 철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아저씨 몇 분이 우통을 벗은 채 장기를 두고 계셨죠. 낡은 접이식 테이블 위에 놓인 장기판 옆에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작은 수레가 있었는데 형형색색의 아이스크림에서 달콤한 냉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알려준 주소대로 3동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빌라였죠. 입구에는 폐품으로 가득 찬 마대자루가 쌓여 있어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특산품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난간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3층 집 앞에는 낡은 종이 상자와 깨진 화분이 놓여 있었고 4층 계단 모퉁이에는 바람 빠진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름 냄새와 옅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누군가 끓이는 김치찌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저는 발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긴장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홍문현이 기대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전에 어머니 김영희 여사께서 은퇴 전 공장 노동자였고 성격이 강해 집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고 말했었죠. 301호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낡은 딩동 소리가 날카롭게 3번 울렸습니다. 안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약간 신경질적인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지훈 씨 친구인데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안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슬리퍼 끄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바로 김영희 여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로 머리는 라면처럼 꼬불꼬불한 파마를 하고 헤어스프레이를 잔뜩 뿌려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두꺼운 화장을 해서 눈가와 입가에 파운데이션이 낀 자국이 선명했고 마치 가면을 쓴 듯했습니다. 입술에는 피부톤과 어울리지 않는 새빨간 립스틱을 발랐죠. 그녀는 큼지막한 붉은 모란꽃이 그려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깃이 약간 파여 있었고 허리에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에는 가와 만사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제 옷차림을 보자마자 얼굴에 어렸던 희미한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스캐너처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꼴이 저게 뭐야? 촌스럽기는. 머리도 엉망이고 지훈이가 어쩌다 저런 애를. 내 아들이 아깝지. 저는 얼굴에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한 채 손에 든 특산품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아라고 합니다. 지훈 씨 여자친구예요. 오늘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이건 저희 고향에서 가져온 건데 비싼 건 아니지만 맛 좀 보세요. 김영희 여사는 선물을 받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비켜 제가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그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꼬리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산품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대여섯 평 남짓되어 보였죠. 베이지색 장판은 곳곳이 들떠 있었고 낡은 천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커버는 검붉은 색이었는데 정체불명의 얼룩이 몇 개 묻어 있는 것이 간장 자국 같았습니다. 유리 티테이블 위에는 극힌 자국이 가득했고 치우지 않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에는 누룽지가 조금 남아 있었죠. 옆에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는 잡동사니와 빈 음료수병이 쌓여 있었고 화면이 누렇게 변한 낡은 브라운관 TV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문을 닫고 슬리퍼를 벗어 던진 채 맨발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발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는데 일부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놨고 다리 한쪽이 약간 기운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키며 얼음 조각처럼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앉아. 저는 특산품을 티테이블 구석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영희 여사의 질문이 숨 쉴 틈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나이가 몇이야? 무슨 띠고? 식구는 몇 명인데? 남동생 말고 다른 형제는 없고?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자주 아프시진 않고? 저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25이고 용띠입니다. 가족은 4명이고 저하고 남동생 둘뿐이에요. 부모님은 건강하셔서 거의 아프신 적 없으세요. 김영희 여사는 제 대답을 듣고는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남동생 공부는 잘하고 대학 못 가면 너희가 돈 대줘서 재수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지훈이 돈 버는 거 힘들어. 내 동생 뒷바라지 해줄 여윳돈 없어. 저는 의자 모서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여전히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 공부 잘해서 대학은 갈 수 있을 거예요. 학비랑 생활비는 부모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김영희 여사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또 다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은 어디야?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 서울에서 멀어? 김영희 여사는 다리를 꼰 채 발끝을 까딱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탁탁 두드리며 마치 범인을 신문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 마을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려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김영희 여사는 입꼬리를 비틀며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웃음까지 치더군요. 강원도 산골? 들어본 적도 없는 깡촌이구만. 어쩐지 옷 입은 게 촌스럽더라. 남동생까지 있다니 앞으로 친정에 돈 붙여줘야겠네. 우리 지훈이 내 친정미 빠진 독에 물 부어줄 돈 없어. 저는 대꾸하지 않고 옷자락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그녀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너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서울에서는 무슨 일 하고? 숙식은 제공돼?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해요.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어요. 공장에서 숙식은 해결해줘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영희 여사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300만 원? 그걸로 뭘 해? 번듯한 옷 한 벌 사 입겠어? 우리 지훈이는 대기업 과장이라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벌어. 연말엔 보너스도 나오고 회사에서 사대보험도 다 내줘.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도 빵빵해. 키도 180 넘고 잘생겨서 서울 여자들이 줄을 섰어. 근데 너 같은 시골뜨기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얼굴도 그저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지훈이를 만나? 그녀는 점점 더 신이 나서 침까지 튀기며 말했습니다. 몸을 더 앞으로 기울여 저를 짓누르려는 듯 했습니다. 잘 들어, 윤서아. 우리 집은 식중이 안 키워. 지훈이한테 시집 오고 싶으면 꼼짝 말고 지훈이 시중이나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리고 저녁엔 지훈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 먹고. 집안일은 네가 다 해야 해. 빨래, 밥, 청소는 물론이고 지훈이 양말이랑 속옷까지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놔야 해. 그리고 우리한테 패 끼치면 안 돼. 내 시골 부모님 아프다고 지훈이한테 돈 달라고 하거나 도와달라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집 돈도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냉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난 지 10분도 안 돼서 이렇게 막말을 퍼붓고 미래의 가사 분담까지 정해놓다니 정말 속물이라는 단어를 얼굴에 새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팔짱을 끼고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죠. 내 속셈 다 알아. 우리 지훈이 조건 좋으니까 기생해서 나중에 내 부모랑 동생까지 서울로 끌어들이려는 거 아냐? 어림없는 소리. 맨몸으로 들어와서 날로 먹으려는 생각은 우리 집이 허락할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벌떡 일어나 TV 장식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몸을 숙여 아래 서랍을 열고 뒤지기 시작했죠.
안에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양말, 빈 약상자, 누렇게 바랜 사진 몇 장, 한참을 뒤진 끝에 마침내 가장 안쪽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 앞에 티테이블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충격에 위에 있던 빈 그릇이 흔들리며 그릇 바닥에 남아있던 누룽지 국물이 유리 위에 튀었습니다. 이게 내가 너 주려고 준비한 거야. 오늘 당장 서명해. 김영희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거만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그 서류를 보았습니다. 표지에 혼전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발해 준비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채 펼쳐보기도 전에 김영희 여사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명해. 꾸물거리지 말고 너한테 이 계약서에 서명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해. 지훈이한테 시집 오는 건 네가 팔자에 없는 복을 받은 거라고. 분수도 모르고 까불지 마. 저는 고개를 들어 당연하다는 듯한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지만 애써 터트리지 않고 참았습니다. 서류 표지에는 혼전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제 앞에 서서 턱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켜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진작에 준비해둔 거야. 지금 당장 서명해. 서명하면 지훈이랑 계속 만나는 거 고려는 해볼게. 안 하면 당장 꺼져. 여기서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누렇게 바랜 계약서를 보고 마치 제가 엄청난 은혜라도 입은 양 거만한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집어들었죠. 빨리 서명해. 꾸물거리지 말고. 김영희 여사가 옆에서 재촉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곁눈질로 저를 힐끗거리는 그 눈빛은 마치 값어치 없는 쓰레기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티테이블 서랍에서 볼펜 한 자루를 꺼내 탁 소리가 나게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해. 빨리. 저는 볼펜을 집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안의 조항들은 하나같이 기가 막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에 수정액 자국이 가득한 것이 직접 쓴 게 분명했습니다. 제1조. 결혼 후 박지훈의 개인 월급, 상여금 및 기타 수입은 모두 개인 소유로 하며 윤서아는 이에 간섭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다. 가정의 일상 경비는 윤서아의 월급으로 충당한다. 제2조. 결혼 후 모든 가사는 윤서아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빨래, 식사 준비, 청소, 박지훈의 수발 등을 포함한다. 박지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며 실수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비판을 수용하고 사과해야 한다. 제3조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윤서아 및 그녀의 친정 식구는 어떠한 이유로든 박지훈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친정 식구는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거주할 수 없으며 박문 씨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박문 씨에는 생활용품 및 선물을 지참해야 한다.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뒤따르는 조항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결혼 후 윤서아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박지훈의 어떠한 재산도 분할받을 수 없으며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박지훈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윤서아는 박지훈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며 매월 최소 4회 이상 찾아뵙고 명절에는 반드시 선물을 들고 동행해야 한다. 선물의 가치는 5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만든 카드를 첨부해야 한다. 윤서아는 조속히 임신해야 하며 첫째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만약 딸을 낳을 경우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임신해야 한다. 출산 기간의 모든 비용은 윤서아 개인이 부담한다. 저는 보면 볼수록 황당했습니다. 이게 어디 혼전 계약서입니까? 거의 조선시대 노비문서나 다름없었죠. 김영희 여사는 제가 한참을 말없이 넘겨보기만 하자 또다시 참지 못하고 재촉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 글자도 못 읽어? 빨리 서명해. 이 조항들은 다 우리 지훈이를 위한 거야. 너 좋으라고 하는 거니 괜히 고집 부리지 마. 시집와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이 너한테 못되게 굴진 않을 테니까. 저는 계약서를 덮어 조용히 티테이블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김영희 여사를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계약서에는 서명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김영희 여사는 폭발했습니다. 목소리가 8도쯤 높아져 제 귀가 윙윙 울릴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서명 못해? 이 시골뜨기 계집애가 내가 잘해주니까 기어오르네? 서명 안 하고 날로 먹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오늘은 네가 서명하기 싫어도 해야 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 들린 펜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길고 짙은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이 제 손등을 핥힐 뻔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몸을 피했고 그녀가 펜을 놓치자 더욱 화가 나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되바라진 것, 감히 피하기까지 해? 오늘 내가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어. 저는 재빨리 일어나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저를 잡지 못하자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뭔데? 서명 안 하고 그냥 가려고? 오늘 서명 안 하면 이 집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저는 그녀의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명을 강요하시는 건가요? 이거 불법인 거 아세요? 김영희 여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불법은 무슨? 난 내 아들을 위한 거야. 너 같은 시골뜨기가 뭘 알아? 빨리 서명 안 해? 안 그러면 당장 지훈이한테 전화해서 너랑 헤어지라고 할 거야.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전화하세요. 마침 잘 됐네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지훈 씨도 똑똑히 보게. 김영희 여사는 제 협박이 통하지 않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시 계약서를 들고 제게 서명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피하며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결혼 후 지훈 씨 월급은 지훈 씨 거고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고 생활비도 제가 내야 하고 저희 친정은 조금의 도움도 받으면 안 되고 방문 시간도 제한되고 이혼하면 빈손으로 나가야 하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라고까지 명시되어 있네요. 어머님, 며느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예를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예도 월급은 받고 휴식 시간이라도 있죠? 저는 돈도 시간도 다 바치고 구박까지 받아야 하네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영희 여사는 제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마치 전곡을 찔린 듯 했지만 입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조건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서명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여기서 깽판 치지 말고. 너 아니어도 이 계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여자는 줄을 섰어. 그래요? 그럼 그 여자들을 찾아서 서명하라고 하시지.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왔다고 만만해 보이셨나 봐요? 제가 당신네 집돈 몇 푼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네 집 그깟 재산, 이 낡아 빠진 집, 지훈 씨 월급, 저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요. 제가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지훈 씨 만날 필요도 없어요. 저 좋다는 남자 중에 지훈 씨보다 돈 많은 사람 널렸으니까요. 김영희 여사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제 코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되바라진 것, 감히 말대꾸를 해?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지훈이가 어쩌다 너 같은 교양 없고 무식한 걸 만났는지 눈이 삐었지. 딱 보니까 사기꾼이네. 우리 지훈이 등쳐먹으려고 작정하고 온 거지? 그녀의 욕설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골 잡년, 염치 없는 것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발악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지훈 씨 체면을 봐서라도 좋게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속물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고 양손으로 힘껏 찢었습니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계약서는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났습니다. 종이 조각이 공중에 흩날리며 티테이블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크게 벌리고 눈은 동그랗게 뜬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계약서를 찢어? 내가 이 계약서 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8번이나 고쳐 쓴 거란 말이야. 못할 게 뭐 있나요? 저는 두 동강 난 계약서를 다시 힘껏 여러 번 찢었습니다. 갈갈이 찢긴 종이 조각들을 바닥에 던지자 마치 눈송이가 흩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노예 계약서는 가지고 있어봤자 휴지 조각일 뿐이에요. 어머님, 저는 원래 지훈 씨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요. 가난을 멸시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막무가내이신 분이군요. 이런 시댁 저 사양하겠습니다. 이 결혼 저도 안 할래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에 놓아두었던 특산품 꾸러미를 들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제 팔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너 거기 안 서? 계약서 찢어놓고 그냥 가려고? 어림없어. 오늘 나한테 사과하고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내놔. 저는 몸을 틀어 그녀의 손을 재빨리 피하고 짐을 든 채 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과는 왜 합니까? 반성은 어머님이나 하세요. 김영희 여사는 저를 잡지 못하자 분에 못 이겨 티 테이블 위에 빈 그릇을 집어 제게 던졌습니다. 그릇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돌아보지 않고 계속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또 유리컵을 집어 제게 던지려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며 차갑게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던지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김영희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하더니 결국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욕설을 퍼부었죠. 이 되바라진 것,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아수라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몸을 틀어 김영희 여사의 손을 피하고 짐을 든 채 문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안 가면요? 여기서 당신이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거 구경이라도 할까요? 김영희 여사는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돼지 멱다는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교양 없는 시골뜨기 계집애, 평생 시집도 못 갈 년. 당장 지훈이한테 전화해서 너랑 헤어지라고 할 거야. 아무도 널 거들떠보지도 않게 만들어주겠어? 저는 문 앞에 도착해 손잡이에 손을 얹고 돌아보며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전화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말할 테니까. 마침 잘 됐네요. 당신 아들도 자기 엄마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게. 말을 마친 저는 문을 열고 쾅 소리가 나게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김영희 여사의 욕설과 물건 던지는 소리를 문 안에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복도의 이웃들이 소란에 놀라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습니다. 3층의 박아주머니는 갓 볶은 나물 반찬 그릇을 든 채 이쪽을 쳐다봤고 4층의 이 할아버지는 난간을 붙잡고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살폈습니다. 옆집 어린 여자아이는 인형을 껴안고 엄마 뒤에 숨어 몰래 훔쳐봤죠. 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짐을 든 채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 발에 밟힌 계단은 삐걱삐걱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김영희 여사의 욕설과 뒤섞여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빌라 입구에 다다랐을 때도 안에서 김영희 여사가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시골뜨기 계집애가 감히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 거야. 지훈이는 어쩌다 저런 걸 데려와서. 저는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런 사람은 한번 된통 당해봐야 합니다. 옷을 수수하게 입었다고 만만한 게 아니고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빌라를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몸을 감쌌습니다. 마음속의 불쾌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온몸이 상쾌했습니다. 저는 빌라 입구의 그늘진 곳에 서서 최 비서에게 전화해 데리러 오라고 하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잠금을 풀자마자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박지훈 씨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할지 궁금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지훈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서아 씨한테 무슨 말 했어요? 서아 씨 갔어요? 방금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또 무슨 막말한 거 아니죠? 수화기 너머로 김영희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먹이며 악인이 먼저 고자질을 하더군요. 지훈아, 네가 드디어 전화했구나. 그 시골뜨기 계집애가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내가 준비한 혼전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나한테 말대꾸하고 욕까지 했어. 나 지금 심장병 걸릴 것 같아. 빨리 걔랑 헤어져. 그런 여자는 안 돼.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졌고 화가 난 기색까지 보였습니다. 서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엄마가 심한 말 했을 거야. 서아 씨가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막말을 한 거냐고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빌라 입구의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서서 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걔가 시골뜨기지 뭐 별거 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걔는 너한테 안 어울려. 촌스럽고 집도 가난하고 너랑은 격이 안 맞아.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서아 씨 시골뜨기 아니라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저는 그들 모자의 대화를 들으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죠. 바로 그때 김영희 여사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팔이 안으로 안 굽고 밖으로 굽는 거야? 내가 내 엄마야. 어떻게 남편을 들어? 몰라. 오늘 당장 걔랑 헤어져. 안 그러면 내가 죽는 꼴 볼 줄 알아. 지훈 씨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서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전화기에 대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 목소리를 듣자 지훈 씨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서아 씨, 어디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노망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니까. 엄마, 서아 씨는 시골뜨기가 아니에요.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DS그룹 윤 회장님의 외동딸 윤서아라고요. 우리 집이랑 그 집은 비교조차 안 돼요. 천지 차이라고요. 전화기 접혀는 순간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김영희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재벌딸? 지훈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그 뉴스에 나오는 DS그룹? 자산이 수백조라는 그 DS그룹 말이야? 제가 무슨 장난을 치겠어요.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화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 안 드린 건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리고 서아 씨한테 함부로 대하실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혼전 계약서까지 준비해서 그 사람을 내쫓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2억이에요. 제가 1년 내내 버는 것보다 많다고요. 엄마네 그깟 재산, 그 사람은 콧방귀도 안 낀다고요. 지금 저를 불구덩이로 밀어넣으신 거라고요. 김영희 여사의 목소리는 울음과 충격, 그리고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억? 어떻게? 그럴 리가. 오늘 옷 입은 거 보니까 청바지도 다해지고 머리도 엉망이던데 전혀 재벌딸 같지 않았단 말이야. 그건 엄마 떠보려고 장난친 거잖아요. 혹시라도 가난을 무시하는 사람인지 보려고 했던 건데 엄마는 보기 좋게 걸려들어서 혼전 계약서나 들이밀고.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평소에는 그렇게 약삭 빠르시면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어리석으셨어요? 김영희 여사는 울먹이며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으니까. 그렇지. 진짜 시골뜨기인 줄 알았지.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였어. 저는 전화기 속 대화를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좀 아이러니할 뿐이었죠. 방금 전까지 시골뜨기라며 온갖 모욕을 주더니 이제 제가 재벌 딸인 걸 아니 말투까지 바뀌었습니다. 울음소리마저 아양을 떠는 듯했죠. 저는 전화기에 대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 목소리를 듣자 지훈 씨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말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서아 씨, 어디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노망 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니까 제가 가서 대신 사과할게요. 빌라 입구에 있어요. 저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빌라 밖 버스 정류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 햇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빌라 입구의 아저씨들은 여전히 장기를 두고 있었고 이따금씩 장군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김영희 여사의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서아 양, 서아 양,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돌아보니 김영희 여사는 분홍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굽이 거의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의 화장은 눈물에 번져 얼룩덜룩한 것이 작은 고양이 같았습니다. 그녀는 달려오며 저를 불렀고 그 모습은 몹시 초라했습니다. 제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한 것을 옆에 전봇대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를 가득 띠고 있었는데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아 양, 아줌마가 아까는 장난친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일부러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그냥 장난친 거라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팔이 그녀에게 잡혀 아팠습니다.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김영희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세게 잡았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손을 놓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미안해. 아줌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너무 다급해서 그랬어. 서아 양, 화내지 마. 아까는 다 아줌마 잘못이야. 아줌마가 사람 볼 줄 몰랐네. 네가 재벌 딸인 줄도 모르고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허리를 굽혀절까지 했습니다. 그 태도가 지극히 공손했죠? 저는 그녀의 극과 극을 오가는 태도를 보며 혐오감만 느꼈습니다. 저는 김영희 여사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죠. 그 눈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어머님, 제가 보기엔 전혀 장난 같지 않던데요? 아까 하셨던 그 모진 말들, 준비하셨던 그 노예 계약서, 그것도 전부 장난이었나요? 저를 바보로 아세요? 김영희 여사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말투도 한껏 부드러워져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래, 아줌마가 잘못했어. 아줌마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너그러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아줌마가 사과할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사줄게. 용서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아까 저를 온갖 말로 무시하고 입만 열면 시골뜨기라고 하실 때는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 못 하셨나 봐요. 제가 옷을 촌스럽게 입었다고 깔보고 시골에서 왔다고 만만하게 보셨죠. 이제 제가 재벌 딸인 걸 아니까 바로 태도를 바꿔 사과하시네요. 늦었어요. 당신의 사과는 너무 값싸요. 전 필요 없어요. 김영희 여사는 거의 울상이 되어 다시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서아 양, 제발 아줌마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줘. 지훈이는 널 진심으로 좋아해. 우리 집도 널 진심으로 환영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사줄게. 금목걸이, 금팔찌, 명품 가방. 네가 말만 하면 아줌마가 다 해줄게. 하늘의 달이라도 따다 달라고 하면 아줌마가 어떻게든 따다 줄게.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네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다시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까 한 말은 전부 진심이에요. 이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과하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요. 김영희 여사가 다시 무언가 말하려 할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급정거하여 우리 옆에 섰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워 옆에서 장기를 두던 아저씨들까지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훈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 하나는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몹시 서둘러 온 게 분명했죠. 그는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짚고 한참 동안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훈 씨는 한참을 숨을 고른 뒤에야 고개를 들고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서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따뜻한데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단단히 말씀드렸어요.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요. 김영희 여사는 옆에서 지훈 씨의 팔을 붙잡고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어서 엄마 좀 도와서서 아양 좀 설득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는 서와 양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다 들을게. 지훈 씨는 고개를 돌려 김영희 여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좀 계세요.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더욱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아 씨,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미리 엄마한테 당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상처받게 했어요. 화가 나면 저를 때리거나 욕해도 괜찮아요. 제발 우리 엄마는 신경 쓰지 말아줘요. 네. 우리 이렇게 오래 만났고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어요. 저는 지훈 씨의 진심 어린 눈을 보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그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가 제 정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그녀의 그 천박한 속물근성이었습니다. 지훈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태도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저를 시골뜨기라는 이유로 이렇게 대했다면 내일은 또 다른 이유로 저를 괴롭힐 수 있겠죠. 제가 원하는 건 저를 존중해주는 시댁이지 신분이나 지위만 따지는 가정이 아니에요. 지훈 씨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제 결정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아무런 파동도 없었죠. 지훈 씨, 제가 당신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태도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도 들었잖아요. 아까 그분이 저를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대했는지. 만약 제가 정말로 DS그룹 배경이 없는 시골뜨기였다면 그분이 저를 받아주셨을까요? 당신과 만나게 놔두셨을까요? 지훈 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난처한 표정이 가득했고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꽉 쥐어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아 씨, 우리 엄마가 그냥 잠시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잘 설득해서 시골 사람에 대한 편견도 바꾸게 할게요. 약속이요? 우리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그 불평등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아들을 낳으라고 닥달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3가지 질문을 연달아 던졌습니다. 하나하나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예요. 당신 어머니처럼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분이라면 우리가 결혼해도 앞으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저 윤서아는 평등하고 존중받는 결혼을 원하지 남의 눈치 보며 속상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키우신 건 남의 집에 가서 하녀처럼 구박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김영희 여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제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죠. 서아 양, 아줌마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정말이야.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동쪽으로 가라면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갈게. 시골 사람 욕하지 말라면 앞으로 절대 안 할게. 제발 지훈이랑 헤어지지만 말아줘. 응? 저는 그녀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좀 안쓰럽기까지 했죠. 그녀는 그저 저에게 아첨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그녀가 잃은 것이 이 집안에 대한 제 마지막 신뢰라는 것은 모르는 듯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겠다고요? 저는 김영희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약간의 시험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죠. 그럼 지금 그 혼전계약서 원본을 가져와서 찢으세요. 그리고 이 빌라 사람들 앞에서 시골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다를 것 없고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외치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김영희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그런 요구를 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바쁘게 말했습니다. 할게. 지금 당장 가서 가져올게. 바로 갈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빌라 안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질 뻔했죠. 지훈 씨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지훈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애원과 아쉬움이 가득했죠. 서아 씨, 우리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요. 연세도 많으셔서 힘든 일 겪으시면 안 돼요. 상처받은 거 알아요. 제가 보상해 줄게요. 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가방도 사주고 미슐랭 레스토랑에도 데려갈게요.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사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존중, 그리고 평등한 태도예요. 이건 당신이 줄 수 없는 거고, 당신 어머니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지훈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서아 씨,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줘요. 우리 이렇게 오래 만났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제가 집에서 나올게요. 엄마랑 의절하고서라도 우리 같이 살아요. 저는 그의 충동적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의절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단지 우리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긴 아픔보다는 짧은 아픔이 낫죠. 헤어지는 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이 손 놓아주세요. 지훈 씨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아 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헤어지자고요? 정말 저랑 헤어지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투는 단호했죠. 우리 헤어져요. 바로 그때 멀리서 정렬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 빌라 입구에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잘해줬던 거 알아요? 저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것도 믿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결혼해서 매일 당신 어머니 때문에 화내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건 우리 둘 다에게 좋지 않아요. 긴 아픔보다는 짧은 아픔이 낫죠. 지훈 씨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제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서아 씨, 제가 집에서 나올게요. 엄마랑 같이 안 살면 되잖아요. 제가 큰 집 얻을게요.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요. 네? 이미 집도 알아봤어요. 당신 회사 근처에 방 3개짜리 아파트인데 채광도 정말 좋고 작은 베란다도 있어요. 당신 베란다에서 꼭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엄마랑 잘 얘기할게요. 분명히 바뀌실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집에서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투에는 약간의 체념이 섞여 있었죠. 그래도 그분은 당신 어머니고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해요. 명절에도 봐야 하고요. 그분의 가치관은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바꾼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훈 씨, 긴 아픔보다는 짧은 아픔이 나아요. 우리는 정말 안 맞아요.
김영희 여사도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양,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지훈이랑 헤어지지 마. 나를 탓해. 나를 때리거나 욕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헤어지지만 말아줘. 내가 눈이 삐었어. 내가 사람 볼 줄 몰랐어. 너를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됐어. 혼전 계약서 같은 걸 준비하면 안 됐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제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김영희 여사는 제가 붙잡자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럼 나를 용서해줘. 지훈이랑 헤어지지 마.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친딸처럼 아껴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주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다 사줄게. 다시는 너한테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할게. 저는 그들 모자가 울상을 짓는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김영희 여사가 처음부터 저를 존중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정렬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대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 빌라 입구에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동시에 열리고 최 비서가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 6명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은 키가 크고 동작이 일사불란했습니다. 제 뒤에 서서 인간 벽을 만들자 순식간에 주위의 소란을 압도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빌라 입구에서 장기를 두던 아저씨들은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화 찍는 것 같네. 최 비서는 제 앞으로 다가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전화 받고 바로 왔는데 길이 좀 막혀서 늦었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제 재킷을 건네주었습니다. 대표님,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재킷을 입으시죠. 저는 재킷을 받아 입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돌아갈 준비하죠. 김영희 여사는 이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크게 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입에서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대표님, 정말로 대기업 사장이었구나. 아까 최 비서가 뭐라고 했지? DS그룹? 지훈 씨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신분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경호원을 대동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기에 눈빛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희 여사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제게 달려와 다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경호원이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경호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김영희 여사는 겁을 먹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 모자를 한번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가운데에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로 향했습니다. 지훈 씨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저를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서아 씨, 가지 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줘요. 김영희 여사도 따라서 외쳤습니다. 대표님, 서아 양,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곧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영희 여사가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와 다시 잡으려 했지만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막혔습니다. 경호원의 힘이 워낙 세서 그녀는 제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뒤로 몇 걸음 밀려나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자리에서 맴돌았고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서아 양, 대표님, 가지 마세요. 아줌마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지훈이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당신이 시집 오면 우리 집 모든 걸 당신 뜻대로 할게요. 집도 당신 이름으로 해주고 통장도 다 당신한테 맡길게요. 지훈 씨도 따라오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막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아 씨,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엄마를 완전히 바꿔놓을게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당신 마음을 되돌릴 거예요. 내일 당장 엄마 모시고 당신 회사로 사과하러 갈게요. 저는 차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는 아까 앉았던 작은 플라스틱 의자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차창이 천천히 올라가며 바깥의 소음과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김영희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홍색 슬리퍼 한 짝은 벗겨져 있었고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이따금씩 눈물을 훔쳤죠. 지훈 씨는 옆에서 체념과 후회가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따금씩 발로 땅을 차기도 했죠. 빌라 입구에 아저씨들도 몰려와 그들 모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까는 아가씨한테 시골뜨기라고 욕하더니 이제 와서 사장님인 거 아니까 저러네. 늦었지. 그러게 말이야. 너무 속물 아니야? 저거 다 업보야. 저 아가씨 얼마나 착해 보이는데 저렇게 구박하다니. 쌤통이다. 김영희 여사는 그 수군거림을 듣고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졌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일에 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가치는 없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빌라를 빠져나갔습니다. 최 비서는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따뜻한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물 좀 드십시오. 아까 상처받으신 일은 없으셨습니까? 박지훈 씨 쪽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를 들면 보안팀에 연락해서 회사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거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앞으로 그의 전화는 받지 말고 메시지도 답장하지 마세요. 그가 선물했던 것들 정리해서 내일 비서실 통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건물 관리실에 연락해서 앞으로 그들 모자는 우리 회사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표님 물건들은 트렁크에 실어두었으니 잠시 후 댁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가 넓은 도로를 달렸습니다. 길가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좀 후련할 뿐이었죠. 이 관계에 달콤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일찍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해방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오후에 밀린 서류들을 처리했습니다. 사실 그다지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좀 아쉬울 뿐이었죠. 지훈 씨와 1년 동안 만나면서 그가 제게 잘해줬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감정만으로 살 수는 없고 결혼은 더욱 현실입니다. 결혼해서 매일 시어머니 문제로 다투느니 일찌감치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저녁 무렵 절친인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지훈 씨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위로하러 전화한 것이었죠. 수연이는 변호사인데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한참 동안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할망구 진짜 너무하네. 완전 막장 아니야? 헤어지길 잘했어. 그런 집에 시집가면 고생만 해. 다음에 내가 괜찮은 남자 소개해 줄게. 박지훈보다 100배는 나은 놈으로. 저는 그녀 때문에 웃음이 터졌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늘마저 거쳤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나 괜찮아. 정말 안 슬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회사 부사장인 이 부사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이 부사장님은 아버지의 오랜 부하 직원으로 저를 어릴 때부터 봐오신 분입니다. 저를 친조카처럼 아껴주셨죠.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넥타이를 약간 푼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셨던 모양입니다.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윤 대표, 오늘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었어? 무슨 일 있었나? 오후에 보니까 최 비서 얼굴이 안 좋던데. 나한테 와서 혹시 윤 대표 화났냐고 묻더라고.
점심도 거의 안 먹었다고 하던데 저는 웃으며 그와 나란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 처리할 게 좀 있어서 늦었어요. 최 비서가 걱정했나 보네요. 내일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해줘야겠어요. 이 부사장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 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혹시 그 박씨 청년이랑 다퉜나?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자기 친구가 박지훈 씨 어머니랑 화투치는 사이라더라. 그 어머니가 윤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고 무슨 혼전 계약서까지 준비했다고 하던데 저는 소문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다 끝난 일이에요. 헤어졌어요. 이 부사장님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안도하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잘 헤어졌어. 그런 속물 집안은 우리 윤 대표랑은 격이 안 맞아. 자네 아버지가 진작에 나한테 말했어. 그 청년은 괜찮지만 어머니가 너무 속물이고 눈앞에 이익만 밝힌다고 우리 집안 철학과는 안 맞는다고 말이야. 자네는 젊고 예쁘고 능력도 좋은데 어떤 좋은 남자를 못 찾겠어? 한 나무에 목맬 필요 없어. 저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고 마음속의 답답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아쉬울 뿐이지 후회는 안 해요. 이 부사장님도 웃으며 어릴 때처럼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DS그룹의 딸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해. 감정이라는 건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존중하는 거야. 한쪽 집안이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순탄치 않을 거야. 자네 아버지가 자네 헤어진 거 알면 아마 몰래 기뻐하실걸. 진작에 그 청년이 자네를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이 부사장님은 1층 버튼을 누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 산업포럼 준비 잘해야 해. 강태준 대표 말이야. 내가 몇 번 만나봤는데 젊지만 안목이 날카롭고 일 처리도 아주 체계적이야. 배경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투자회사가 요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회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그의 눈에 든다면 후속 자금이나 자원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최 비서가 이미 프로젝트 자료는 다 정리해뒀어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이 부사장님의 차가 바로 문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문을 열고 뒤돌아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마침 가는 길이니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밤길은 위험하니까 여자 혼자 다니지 말고. 저는 거절하지 않고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한 뒤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는 부드러운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부사장님은 운전하며 저와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구개발팀에서 소식이 왔는데 그 신형 배터리 시제품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더군. 그때 강태준 대표를 연구실로 초대해서 우리 기술력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네요. 그때 제가 연구개발팀과 조율해서 시간 약속을 잡겠습니다. 차가 40분 정도 달려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내리려는데 이 부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윤 대표, 이런 일로 기분 상해하지 마. 일이 아무리 바빠도 몸은 챙겨야 해. 주말에 시간 나면 집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 두 분도 자네 보고 싶어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부사장님도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이 부사장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저는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편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프로젝트 자료를 보는 대신 베란다로 가서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육이나 스킨답서스처럼 키우기 쉬운 식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들이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물을 다 주고 나니 지훈 씨가 선물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모두 손님방 옷장에 넣어두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가 선물했던 첫 생일 선물인 맞춤 제작 오르골, 출장 다녀오며 사온 특산품, 그리고 서툰 솜씨로
한참 동안 떴던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엉성한 바느질이었지만 당시에는 무척 감동했었죠. 저는 이 물건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내일 최 비서 편에 함께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다지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생각에 조금 씁쓸할 뿐이었죠. 정리를 마치고 나니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서아야, 퇴근했니? 아빠랑 엄마, 내 아파트 입구인데 네가 좋아하는 해산물 좀 사왔. 저는 잠시 놀라서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빠른 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해산물이 담긴 큰 봉투 2개를, 어머니는 보은 도시락을 들고 계셨죠. 저는 물건을 받아들고 어머니 팔짱을 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늦게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오늘 바닷가로 사업 답사 갔다가 신선한 해산물이 보여서 좀 샀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드셨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해물죽 좀 끓여줄게. 게도 좀 찌고. 너 요즘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었지?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지훈 씨와 헤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잘 헤어졌다. 아빠가 진작에 말했잖니. 그런 집안은 너랑 안 맞는다고. 네가 시집 갔으면 너만 고생했을 거야. 어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남의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엄마가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총각 소개해 줄게. 절대 너 무시하는 사람 없을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걱정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사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괜찮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다. 어머니는 금세 해물죽을 끓여주셨고 게와 새우도 쪄주셨습니다. 회사 정상 업무에 지장 주지 않도록 최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표님께서 직접 짜주셨다는 목도리를 들고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목도리는 내가 심심해서 떴던 거야. 선물한 이상 그의 물건이지. 그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보안팀에 가서 계속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해요.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가 망문으로 향했을 때 제가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말고 저러다 지치면 알아서 갈 거예요. 일 크게 만들지 마요. 최 비서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오전 부서 정기회의 때 연구개발팀장이 신형 배터리 시제품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들으며 잠시 지훈 씨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유리문 밖에 지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2명에게 막혀 있었죠. 그는 손에 회색 목도리를 들고 유리를 통해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서아 씨, 이 목도리 좀 봐요. 예전에 나한테 평생 떠주겠다고 했잖아요. 약속 어기면 안 되죠. 저는 그를 무시하고 전화기를 들어 안내 데스크에 연락했습니다. 경비원에게 그를 아래층으로 데려가고 사무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마음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박지훈 씨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가지 않고 대표님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둬요. 신경 쓰지 마요. 오후에 일을 마치고 시간을 보니 이미 6시가 넘었습니다. 지훈 씨가 아직도 아래에 있을 것 같아 최 비서에게 배달 음식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녁을 먹고 가려고요. 그런데 최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박지훈 씨가 아까 아래층에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말로는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아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음이 좀 복잡했죠. 하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비서실 직원 한 명 병원에 보내서 상황 좀 보고 오라고 해요.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직원이 돌아와서 지훈 씨는 큰 문제는 없고 수액을 맞고 괜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달라고요. 저는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직원이 가져온 과일을 두고 가라고 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저는 짐을 챙겨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놀랍게도 지훈 씨가 아직도 회사 입구에 있었습니다.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자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서아 씨,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동정심 대신 체념이 차올랐습니다. 지훈 씨,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미 헤어졌어요. 계속 이렇게 매달리면 저만 더 싫어질 뿐이에요.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서아 씨, 저는 정말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이미 엄마랑은 싸우고 집에서 나왔어요. 이제 혼자 살아요. 집도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몄는데 한번 보러 가지 않을래요? 안 갈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갈등은 두 분의 문제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최 비서가 준비한 차로 향했습니다. 지훈 씨가 따라오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막혔습니다. 차가 출발한 후 저는 차창 너머로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오후에 병원에 갔다가 지훈 씨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비서에게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렇게 대한 것을 후회한다며 저를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고 대화창을 삭제했습니다. 어떤 잘못은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셋째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지훈 씨의 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회사 로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저를 보자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아 양, 대표님, 내가 닭곰탕 좀 끓여왔어. 몸보신 좀 해? 맛 좀 봐. 지나가던 직원들이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여긴 회사예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김영희 여사는 서둘러 보온 도시락을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알아. 그냥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어제 지훈이가 쓰러졌다는 얘기 들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걔를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됐는데, 너한테도 그러면 안 됐는데, 이 닭곰탕, 내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끓인 거야. 꼭 맛 좀 봐줘. 저는 보온 도시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잘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이의 일은 이미 끝났어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지훈 씨나 잘 챙겨주세요. 김영희 여사는 제가 받지 않자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서아, 양, 제발 아줌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지금 사는 집 팔아서 너희 회사 근처에 큰 집 사서 내 이름으로 해줄게. 제발 지훈이랑 다시 잘해봐.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 어머님을 일단 접견실로 모셔요. 접견실에 도착해서 저는 최 비서에게 물 한 잔을 가져오게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은 파실 필요 없어요. 저도 원하지 않고요. 제가 지훈 씨와 헤어진 건 집이나 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님의 가치관과 제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해도
앞으로 또 갈등이 생길 거예요. 김영희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칠게. 앞으로 다시는 시골 사람 무시 안 할게. 다시는 속물처럼 안 굴게. 너한테 정말 잘할게. 가치관은 말처럼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이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훈 씨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요. 김영희 여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 비서가 모셔다 드릴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어진 이후로 제가 먼저 그에게 전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서아 씨, 나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훈 씨, 당신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와 있어요. 와서 모시고 가세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안 맞아요. 저 때문에 당신 어머니와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지훈 씨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서아 씨,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 없어도 놓아야 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 씨가 회사로 와서 김영희 여사를 모시고 갔습니다. 최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박지훈 씨가 가면서 포기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에는 일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연구개발팀 동료들과 함께 신형 배터리 시제품을 테스트하며 데이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퇴근 무렵 이 부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윤 대표 내일 산업포럼 준비는 다 됐나? 강태준 대표 쪽에는 이미 언지를 해뒀어. 윤 대표와의 만남을 무척 기대하고 있더군. 준비 다 됐습니다. 자료도 모두 정리해뒀고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흰색 정장 투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로우번으로 묶었습니다. 접수처로 가자마자 누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협력업체인 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윤 대표님께서 요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진행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시제품이 막 나왔는데 이번에 좋은 투자 파트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대표님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안목이 항상 탁월하시죠. 돌아보니 강태준 대표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훤칠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눈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죠. 강 대표님,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와서 왕 사장과 인사를 나눈 뒤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일부러 일찍 왔습니다. 윤 대표님과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DS그룹에서 제출한 프로젝트 자료를 봤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 부분이 매우 혁신적이더군요. 하지만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휴대하고 있던 서류 폴더를 열어 신형 배터리 시제품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저희 연구개발팀에서 신형 복합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높지만 양산에 들어가면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의 동급 제품보다 수명이 50%더 깁니다. 강태준 대표는 진지하게 설계도를 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군요. 하지만 공급망 쪽은 우리는 아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부터 시장 전망까지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포럼 시작을 알리러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대화를 마쳤습니다. 포럼 현장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참석한 귀빈들을 소개한 후 각 기업 대표들이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DS그룹 대표로 무대에 올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 추세와 회사 프로젝트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강태준 대표는 객석에서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눈빛에는 칭찬이 가득했죠. 포럼 중간 휴식 시간에 제가 막 휴게실로 들어섰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 지훈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몹시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 친구 통해서 입장권 구했어요. 오늘 당신이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도 잘못했다고. 지훈 씨, 여긴 산업포럼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매달릴 곳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강태준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협력이 기대됩니다. 윤 대표님.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강 대표님. 주위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이 부사장님이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강태준 대표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윤 대표님,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당신의 단호함과 지혜 때문에요. 저는 잠시 멈칫하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죠. 혹시 윤 대표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주말에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일 얘기 말고 그냥 친구처럼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집에 돌아오니 최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가 오후에 회사로 저를 찾아왔다가 제가 포럼에 참석 중이라는 말을 듣고 회사 입구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상자 하나를 남기고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찢었던 그 혼전 계약서의 원본과 사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지훈 씨의 감정에 간섭하지 않겠으며 저의 행복을 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상자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은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연구개발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형 배터리 시제품이 공인기관의 테스트를 통과했고 모든 지표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양산전 준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바쁘면서도 흥분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너 강태준 대표랑 5천억짜리 계약했다며. 정말 대단하다. 언제 데리고 나와서 나도 좀 보여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에 같이 밥 먹기로 했어. 그때 소개해줄게. 주말에 강태준 대표와 식사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직장 생활까지 서로에게 공통된 취미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아 씨, 예전에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가정이나 신분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회사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첫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DS그룹의 시가총액도 다시 한번 상승했죠. 저와 강태준 대표의 관계도 점차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 일을 존중하고 제 생각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미술관에 가며 평범한 연인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강태준 대표와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지훈 씨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짓고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각자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겁니다. 지금의 저는 일도 순조롭고 사랑도 달콤하며 매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위장이나 시험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끈기를 통해 그리고 당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미래에는 더 많은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웃으며 맞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서아, 제 힘으로도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는 윤서아니까요.